마지막 거인, 프랑스와 플라스 글 그림, 윤정임 옮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그 물건을 사들인 건 부두를 산책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그림이 조각되어 있는 아주 커다란 치아였지요. 내게 그걸 판 사람은 오랜 세월 배를 타고 다녀 피부가 검게 그을리고 백발이 성성한 늙은 뱃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고래 사냥을 하며 먼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만난 말레이시아 작살꾼에게서 그걸 얻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느 고래 이빨에 그림을 새겨 넣은 하찮은 물건이 아니라 진짜 거인의 이라며 나이 들어 공공한 생활만 아니라면 절대로 팔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라 떠나보내기 아쉽다는 말을 덧붙이며 그는 아주 비싼 값을 불렀습니다. 나는 뻔한 속임수라고 여기면서도 얘기가 재미있어서 이 기니의 그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새로 산 그 물건을 서둘러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짝 달아오른 내 호기심은 차츰 놀라움으로 그 다음에는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크기, 거의 주먹만 했지요. 그 이는 여느 어른의 어금니와 꼭 닮았던 것입니다. 이에 세밀하게 그려진 그림은 몇 달간의 세심한 관찰과 정교한 연구를 필요로 했습니다. 내 끈질긴 노력은 이 뿌리 안쪽 면에 새겨진 미세한 지도를 발견함으로써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도는 이상한 형상들이 뒤얽혀 있어 쉽게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의 흐름과 산맥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지역만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내 서가에 아주 오래된 책에 묘사된 바에 의하면 그것은 흑해의 원천에 있는 거인족의 나라가 틀림없었습니다. 나는 곧 가방을 꾸리고 긴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하여 1849년 9월 29일 아침에 나 아치볼드 레오폴드 루트모어는 충실한 가정부 아멜리아에게 서색스의 소중한 저택, 특히 서재에 있는 유쾌한 골동품들을 잘 돌보아 줄 것을 당부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짐들이 배에 실렸고 나도 곧 그 뒤를 따라 정든 영국 땅과 가판을 이어주는 계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배가 출발했습니다. 육지에서 멀어지자마자 선장은 배의 돛을 모두 올렸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오래된 무역선은 장엄한 선체를 기울이며 불어오는 미풍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머물던 선실은 비좁고 악취가 풍겼으며 나무 칸막이는 선체가 흔들릴 때마다 끔찍하게 삐걱댔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집에서 가져온 수많은 책을 뒤적이며 거인족의 나라를 좀 더 깊이 연구하려고 애를 썼지요. 저녁이면 가판 위에 누워 몇 시간이고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를 따라 흔들리는 뱃머리에는 깃털 같은 물거품이 일었지요. 그걸 보며 나는 사라지는 세상들, 잊혀진 섬들, 미지의 땅을 꿈꾸었습니다. 배는 많은 양의 후추와 계피를 싣기 위해 캘커타에 정박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옛날 학교 때 친구를 찾아 갔습니다. 친구는 인도에서 합법적인 무역으로 재산을 꽤 모았으며 실론에서 광동을 오가는 선박들과 해외 상관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머물고 있던 돛담배의 배전은 밀수입에 꽤나 시달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조심성이 많고 세심하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통역관을 흔쾌히 내어주었으며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내가 미얀마의 마르타방에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나는 살윈강,
티벳에서 시작하여 중국, 타일랜드, 미얀마를 거쳐 인도양으로 합류하는 강과 흑해를 거슬러 올라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역관이 소개한 2명의 안내자 때문에 돈주머니에 반이 털린 것은 물론이고 우리 일행의 조건을 협상할 귀중한 시간까지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20명 정도의 건장한 남자들을 2척의 중장비 소형 보트에 나누어 태웠습니다. 첫 번째 배는 야영 물자와 생필품을 싣고 이 지역에 익숙한 뱃사람의 지휘 아래 돛을 펼쳤습니다. 나는 귀중한 도구들을 실은 2번째 배에 탔지요. 그 배에는 시계, 나침반, 육분의, 사냥 무기, 천체 망원경, 표본 저장 용기, 식물 표본용 아병기, 그리고 자질구레한 여러 물건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과학적인 여행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물품이었지요. 이렇다 할 난관 없이 2달간의 항해를 한 끝에 드디어 흑해를 거슬러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뱃사공들은 노의 박자를 맞추기 위해 거칠고 쉰 목소리로 단조롭지만 가슴을 에이는 노래를 불렀고 그 소리는 용의 이빨 같은 음산한 절벽에 메아리쳐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강 위쪽으로 갈수록 절벽들이 좁게 다가섰습니다. 연이은 급류를 가로지르며 튀어오르는 물살도 점점 더 거세어졌습니다. 급기야는 배의 무게를 줄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숱한 어려움 속에 짐을 내버려가며 강 기슭을 거슬러 올랐고 암초에 걸려 바둥대는 작은 배를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 힘겨운 작업 중에 2명의 선원이 검은 물살에 휘말려 사라져 버렸습니다. 상류에 이르자 절벽은 사라지고 이번에는 울창한 삼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정글에서 풍기는 고약한 악취, 이끼와 부식토의 눅눅한 냄새에 잠겨들었습니다. 이따금 강기슭을 어슬렁거리던 호랑이가 우리를 향해 위협적인 소리를 내지르고는 빽빽한 삼림 속으로 사라지고는 했습니다. 우리는 보름 가까이 짙푸른 나무들의 어둠컴컴한 터널을 노저어 나갔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 반쯤 썩어 문드러져 떠다니는 나무 조각들, 귀신 머리채처럼 음산하게 뒤엉킨 칡 덩굴이 강물의 흐름을 방해했습니다. 지쳐버린 사람들은 투덜거렸습니다. 나는 일행 중 대부분을 배에 태워 돌려보내고 가장 용감한 사람들을 추려내어 남은 길을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후한 보수를 약속했지요. 우리는 외진 마을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했고 그곳에서 보잘것없는 총 2자루와 화약 1통을 온순한 물소 3마리와 맞바꾸었습니다. 그렇게나마 해서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고역을 줄이며 간신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요. 동물 사육장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는 축축한 공기 속에 그만그만한 단조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끊임없이 걸리적거리는 나무 뿌리들을 건너뛰고 날카로운 돌멩이들에 채어 넘어지고 거머리들이 들끓는 늪지대에서 허우적거리며 사정없이 물어뜯는 모기와 개미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탐험은 고행이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멈추어 설 때마다 나는 식물군과 동물군의 표본 채집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나비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일기를 쓰느라 긴긴 밤을 지새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파한 거리는 지형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적인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한심한 지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수첩을 자잘한 수채화로 채우며 그 부족함을 만회하려 했습니다. 무력감과 절망감이 엄습할 때면 거인의 일을 손으로 움켜쥐며 용기를 되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책조차 없었던 일행은 점점 더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사람의 머리를 절단내는 기이한 습성을 가진 와족의 나라 변두리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피를 다 얼어붙게 하는 외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내 잠자리를 가려주었던 거대한 고사리 덤불 사이로 나는 무참하게 사륙되는 원정대원들의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와족은 그 이름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살그머니 야영지를 에워싸고는 코브라처럼 신속하게 후려쳤던 것입니다. 무기를 맡겨두었던 보초는 경계의 신호를 보낼 겨를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습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와족은 벌레들의 울음소리와 시끄러운 원숭이들에게 정글을 넘겨주고는 재빨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얼이 빠진 채 끊어질 듯 팔딱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남아있는 소소한 물건들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시계와 나침반, 수첩들, 설탕, 차와 과자, 그리고 다정한 아멜리아가 만들어진 과일잼 단지. 그것들을 보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오던 길로 되돌아간다는 건 확실한 죽음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었지요. 여전히 주변을 배회하고 있을 와족이 음산한 그들의 수집 목록에 실크 해트를 쓴 내 머리를 추가하는 일을 마다할 리가 없을 테니까요. 난 되도록 오래오래 머리를 간직하리라 다짐하며 북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계속 오르막이었습니다. 정글은 어느새 수풀이 듬성듬성한 사바나로 바뀌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바위산의 장벽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는 눈 덮인 산맥이 장엄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식량으로 그 산맥을 넘겠다는 건 정말이지 미친 짓이었습니다. 피로와 추위와 허기는 내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그것들이 줄곧 베풀었던 온갖 유혹은 지금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유혹에 너무 귀를 기울인 나머지 이성마저 흔들리고는 했습니다. 삶이 나에게 원한을 갖고 있다는, 그것도 아주 지독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결국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고 너무도 크게 터져나온 웃음소리에 산 전체가 나를 따라 웃어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 넉나간 계획의 무모함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절벽에 부딪힌 이마에 잠시 번지는 미소처럼 모서리 틈새에서 비춰왔습니다. 빗줄기는 내 발치까지 길게 길을 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얼른 주저앉았습니다. 돌바닥에 패어있는 기괴한 흔적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거인의 발자국을. 가슴속 심장이 쿵쿵 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나는 바닥에 새겨진 흔적을 따라 가면서 계속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흔적들은 연한 나무를 쇠도끼로 내리찍은 자국처럼 선명했고 수직으로 갈라진 절벽의 틈새를 따라 비좁은 바위길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절벽 사이에 난 어마어마한 높이의 통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햇빛을 가리고 있는 높다란 벽면은 현기증을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시야가 탁 트였습니다. 절벽 너머로 산들에 빙 둘러싸이고 큰 바위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대한 계곡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날 밤은 커다란 단층을 안식처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은 계곡을 탐사했습니다. 바위들은 하나같이 기괴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대기가 둥그렇고 눈구멍같이 생긴 굴이 파여있는 상아빛 바위가 유난히 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여기는 거인들의 묘지구나.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
수많은 시련과 상실, 그리고 회의 끝에 마침내 전설이 되어버린 미지의 나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나는 신들의 축복을 받은 그날의 나머지 시간을 이제 박차가 가해진 학문의 숭고한 임무에 바쳤습니다. 반쯤 드러난 뼈의 놀라운 크기를 기록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잊어서는 안 될 생생한 인상을 생동감 넘치는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계곡의 지형도를 제작하는 데만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일일이 세어본 해골의 수는 110여 개였지만 땅속에 더 많이 묻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몇 두개골에는 기이한 돌덩이가 모자처럼 얹혀져 있어 재래의식의 대상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3, 4천 년 전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종족이 전멸하게 된 이유만이 여전히 풀어야 할 신비로 남아 있었지요. 계곡은 북동쪽에서 안으로 휘어지며 원형 극장 형태로 고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나는 거대한 돌 계단을 하나하나 걸어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나는 이끼와 나무 뿌리에 설탕을 조금씩 뿌려서 먹었고 바위 구덩이에 고인 물로 연명해 왔습니다. 몹시 탈진했기에 모든 시간 감각이 사라졌고 거의 실신 상태가 되어 고원에 이르렀습니다. 얼핏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기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력이 다하자 나는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땅이 가볍게 흔들렸지만 기운이 다한 나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햇살이 내 눈꺼풀을 들어 올리긴 했으나 이내 거대한 돌기둥 그림자가 햇살을 가려 버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돌기둥 하나가 나를 향해 기울어지는 게 아닙니까? 돌기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도 불렀습니다. 내 정신이 이 정도로 혼미해진 걸까? 꿈인가? 아니면 환영인가?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굳어버린 입술에서는 말은커녕 비명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윈 내 몸은 열에 들떠 덜덜 떨었습니다. 뭔가가 내 몸을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문신투성의 얼굴 4개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정신을 되찾았을 때는 그 모든 악몽이 무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살아있는 거인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내 몸을 돌봐주었던 모양입니다. 온몸의 피로가 싹 가셨거든요. 아니, 더할 수 없이 기분 좋은 상태였습니다. 거인들의 감미로운 목소리, 마치 사이렌 요정의 목소리 같았지요. 를 들으며 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있는 내 자신이 몹시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내게는 그들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일은 나, 아치볼드 레오폴드 루트모어에게 꼭 맞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 이후로 그들은 나를 아이처럼 돌봐주었습니다. 끝없는 밤을 지새며 우리가 나누었던 진실한 교류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밤새도록 별들을 차례대로 불러대는 그들의 목소리는 서로 뒤섞이고는 했습니다. 그것은 유려하면서도 복잡하고 반복적인 멜로디와 가냘픈 변주, 순수한 떨림, 맑고 투명한 비약으로 장식된 낮고 심오한 음조로 짜여 있었지요. 무심한 사람의 귀에나 단조롭게 들릴 그 천상의 음악은 한없이 섬세한 울림으로 내 영혼을 오성의 한계 너머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연히 나는 오래전부터 별들의 움직임과 하늘을 세심하게 관찰해 오던 터였지요. 그래서 일종의 이중어 사전을
기획하고는 각각의 별자리에 상응하는 음악의 소절을 붙여 주었습니다. 거인들은 남자 5에 여자 4, 모두 9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혀와 이를 포함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불구불한 선, 소용돌이 선, 뒤 얽힌 선, 나선, 극도로 복잡한 점선들로 이루어진 정신없이 혼란한 금방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이 환상적인 미로에 언뜻 드러나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들을 구별해 낼 수 있었지요. 그것은 나무, 식물, 동물, 꽃, 강, 대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각각의 악보는 한밤중에 그들이 하늘에 대고 부르던 기도의 음악의 대지가 화답하여 부른 진정한 노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재현해 내느라 내 수첩은 2개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글씨는 점점 촘촘하게 쓰고 그림도 점점 더 작게 그려야 했지요. 내 수첩의 모든 페이지는 어느새 거인들의 피부를 닮아 갔습니다. 그들 역시 내가 작업하는 모양을 아주 재미있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게 좀처럼 지루하지 않은 볼거리였던 모양입니다. 그제야 난 그들 중 누구도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그들 몸 전체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나는 거인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안탈라의 등을 장식하고 있는 9명의 인간 형상들 사이로 10번째 인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불분명했다가 점차 뚜렷해진 그 인물은 그들 가운데 가장 키가 작았고 실크 해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피부는 대기의 미세한 변화에도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살랑거리는 미풍에도 몸을 떨었고 금갈색 태양빛에도 이글거렸으며 호수의 표면처럼 일렁이다가 폭풍 속 대양처럼 장엄하고 어두운 색조를 띠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왜 그들이 이따금씩 애처로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왜소한 내 체구보다도 말 못하는 내 피부를 더 가엽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나라는 인간은 말이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거인들은 식물, 흙, 바위를 아주 가끔 먹었습니다. 난 그네들이 운모판 가루를 뿌린 편함으로 맛있는 파이를 만들거나 장밋빛 석회 조각을 앞에 놓고 군침을 흘리는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내게 식용식물들을 일러주었고 난 거의 1년간 그것으로 연명했습니다. 준비 과정을 비밀에 붙여가며 자기들이 특별히 만들어낸 국을 맛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큰 강의 진흙처럼 혀에 얹혀져 화산의 용암처럼 불타오르다가 숲의 부식토 같은 뒷맛을 남겼습니다. 그 주된 재료는 거인의 풀이라는 건데 그 풀은 언젠가 본 아주 오래된 옛날 책에 서툴게 묘사되어 있었지요. 나는 그 풀을 4가지로 분류하고는 서둘러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루트모어 만드라고라, 사람의 형상을 닮은 가지과의 약용식물로 마법의 힘이 있다고 알려짐. 아치볼드 만드라고라, 레오폴드 만드라고라, 아멜리아 만드라고라라고. 거인들은 내가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바위 오두막도 지어주고 풀과 이끼와 온갖 종류의 나무 껍질로 짠 이상 야릇한 외투1 조각을 이불 삼아 덮게 했습니다. 그들의 넓은 어깨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내리던 그 외투는 거인들의 실루엣을 어두운 숲으로 뒤덮인 바위 산처럼 보이게 했지요. 또 묵직한 호박을 보석처럼 귀에 달고 다녔고 캐캐 묵은 나무 둥치로 만든 거대한 곤봉을 늘 차고 다녔습니다.
그들에 대한 여러 의문들은 나를 몹시 당혹스러운 시면에 빠뜨렸습니다. 아틀라스족의 마지막 후예들인가? 어째서 아이가 없을까? 사람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종족들이 남아 있을까? 나는 별들과 천상의 물체들이 촘촘히 새겨진 제 올해 피부에서 41개의 헨리 해성을 발견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올이 3000년 이상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손목의 나이테처럼 새겨진 줄무늬는 깨어있던 시간과 수면 시간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계산해 보니 그들은 200년 동안에 겨우 3년 정도만 깨어 있었을 뿐 거의 모든 시간을 수면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그들은 몇 날이고 계속해서 격식을 갖춘 결투를 벌이며 서로 힘 겨루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거인들은 구경을 하며 환호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제각각 민첩함과 경쾌함, 힘과 패기를 뽐냈습니다. 바위 던지기와 높이 뛰기 시합도 하고 춤도 추고 씨름도 했습니다. 밤이면 계절의 순환과 천체의 운행, 물과 땅과 공기와 불이 끊임없이 갈등하면서도 서로 결합하는 모습을 즐거이 노래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흔들림 없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의 감미롭기만 한 노래와 끝없이 이어지는 퍼레이드에 그만 진력이 났습니다. 내 시선은 런던의 진주빛 하늘을 헛되이 찾아 헤매느라 눈부신 산 꼭대기 너머를 방황하곤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낸 지가 거의 10달이 되어 가고 있었지요. 거인 친구들은 내 마음의 변화를 금세 알아챘습니다. 그들 역시 내가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퍼레이드가 끝나고 나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돌아오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어 커다란 곤봉에 몸을 기대면 거구의 머리는 쪽빛 하늘에 닿거나 솜털 같은 구름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고 눈꺼풀이 끝없는 꿈과 함께 덮이면 거인들은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작은 호박 조각을 나에게 선물했고 거기에 소중한 마법의 힘을 실어주는 듯했습니다. 난 점토 찰흙으로 만든 조그만 조각품을 끈에 매달아 일일이 걸어 주었습니다. 거인 친구들이 그토록 자주 웃으며 바라보았던 우스꽝스런 실크 해트를 쓴 사람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었지요. 안탈라와 제올은 갈 수 있는 한 멀리까지 저를 데려다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난 눈물에 젖은 거인 친구들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티벳의 높은 고원을 건너 중앙아시아의 스텝 지역까지 쉽게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안탈라와 제올의 어깨에 올라앉아 40피트 아래의 풍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거인들이 내딛는 걸음폭은 마을 하나가 자리 잡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밤이면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처럼 빠르면서도 조용히 걸었습니다. 낮에는 이끼 덮인 바위나 언덕 모양을 취하고는 길게 몸을 뉘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우리 쪽으로 곧장 다가오고 있는 대상을 2, 3일 전 밤부터 점찍어 두고 있었습니다. 거인 친구들은 내 손에 천연 순금 조각 몇 개를 떨어뜨려 주었고 그 순간 나는 몹시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이 귀금속을 사용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요. 우리들은 슬픈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탈라의 뺨 위로 거인의 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상은 소란스런 소리를 앞세우고 다가왔습니다. 먼지 구름 속에 잠긴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움직이는 마을을 연상케 했습니다. 차츰 다가올수록 두툼한 외투로 포근하게 몸을 감싸고 말 위에 탄 사람들과 그들의 포위를 받으며 무거운 짐을 싣고 흔들흔들 걸어오는 시커먼 낙타의 무리가 분간되었습니다. 가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을 재촉하며 행렬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곤 길 잃은 짐승이나 갓 태어난 양, 고집쟁이 늙은 말에 무리를 행렬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수평선 끝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남자는 혼자 나섰던 사냥의 전리품을 주렁주렁 매단 털 복숭이 작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파리와 모기는 후끈한 열기 속을 줄지어 날아다녔고 시큼한 땀과 똥냄새, 가죽냄새, 상한 우유의 악취가 진동하는 가운데 울부짖고 고함치는 온갖 소리들, 소 울음과 트림 소리, 낙타 울음, 양들의 울음, 되새김질 소리, 드디어 나는 인간들의 세계로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주머니 사정은 말과 가방을 장만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나는 대상을 따라 스텝 지역을 지나 700마일을 달렸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르쿠츠를 향해 발길을 돌렸지요. 그곳에는 나와 서신을 나누던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는 언제라도 나를 환대해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난 가능하면 빨리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초겨울에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일의 무모함을 끝없이 늘어놓던 친구의 설득은 아무 소용도 없었지요. 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친구는 말, 눈썰매, 마부, 그리고 달갑지 않은 행정당국의 온갖 호기심을 피해 가는데 필요한 통행증 따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나는 기록적인 시간으로 모스크바에, 그 다음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자마자 영국으로 출발하는 첫 배를 탔습니다. 집 문턱을 밟는 순간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젖었습니다. 집을 떠난 지 정확히 2년 7개월, 3주일 하고도 5일 만이었습니다. 내 팔에 쓰러지며 안긴 아멜리아의 두 뺨에는 주르르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 야윈 몸과 벽돌처럼 탄 피부를 보고 걱정하는 아멜리아를 안심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아주 건강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아치볼드 레오폴드 루트모어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침묵, 온갖 사교계 모임에 대한 거듭된 사양, 일체의 성가신 방문을 완강하게 거절하는 굳게 닫힌 내 방문을 보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상은 다시금 내 푸근한 서재만한 크기로 돌아왔지요. 괴종시계는 또박또박 흘러갔고 내 펜은 종이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내 책은 1858년 8월 18일에 출간되었습니다. 모두 9권으로 구성되었지요. 처음 2권은 타이탄, 아틀라스, 키클롭스, 파타곤 등 거인족에 관련된 신화와 전설의 주석을 달아 완벽한 연구소로 다듬어 쓴 것이었습니다. 3권은 거인족들의 실존을 밝히는 수많은 증거와 여행담으로 꾸몄습니다. 4권과 5권은 내가 발견했던 거인족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종족의 풍속과 관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3,000개의 노랫말 사전을 첨가하여 거인들의 음악 언어에 대한 이해를 도왔지요. 끝으로 모두 4권으로 된 사파집을 만들기 위해 영국 최고의 판화가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주 신중한 감수를 거쳐 내가 그려놓았던 대생을 정확하게 재현하도록 했습니다. 책은 과학단체의 거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래전부터 자주 드나들었던 탐험가 클럽은
나를 외면했습니다. 왕립 지리학회에서는 나를 요주의 인물로 지목했지요. 신문들은 협작꾼이니 세계의 발견자니 하며 대문짝만하게 제목을 달아 소란스레 이 일에 끼어들었습니다. 원한, 질투, 무지가 불러일으킨 이 모든 진창 구덩이를 내가 만족스러워 했다고 여기지는 말아 주시기를. 오히려 나는 무릇 위대한 발견자는 예나 지금이나 동시대인들의 분노와 경멸에 부딪힌다는 걸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돈독하다고 믿었던 우정들도 혼란에 빠져들고 말았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명한 동료 학자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찰스 다윈은 친히 내게 편지를 써 보내며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은 오로지 나를 위해 거인 종족학이란 강좌를 특별히 마련하고 초빙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파리의 어떤 장관이 한사코 제5깃에 달아주겠다던 훈장을 사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제의 또한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온갖 측면에서 공박했습니다. 생명 기능에 치명적인 감속 없이 몇 세기를 수면 상태로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9사람만 생존하고 있다는 사라진 거인족이라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다. 고유한 문신을 저절로 만들어내는 피부는 순전히 꾸며낸 이야기다. 그리고 거인들의 춤과 격투는 지구의 자전을 교란시키고 일련의 지진을 촉발하지 않겠는가. 이 모든 비난과 끝없는 논쟁은 내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 따름이었습니다. 불순하고 소소한 지식에 젖어 있는 세상 소인배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진리의 의무요, 학문의 도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높은 계곡에 사는 거인족의 발견자이자 대변자인 나, 아치볼드 레오폴드 루트 모어의 말을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국을 돌며 순회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찬 대형 강당에 들어서면 우레 같은 박수와 야유의 휘파람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파도치듯 거센 항의의 물결이 연단 발치에서 좌초됐고 모자들이 날아가고 몸싸움이 일어나면 지방 경찰의 보호를 받아 뒷문을 통해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나는 뉴욕 시장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고 강연장을 메운 학자들 앞에서 내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강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나를 믿고 도와주며 격려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금이 답지했고 곧 두 번째 원정단을 계획할 만큼의 충분한 돈이 마련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에는 동료학자 하나가 동반했고 이 모험에 마음을 뺏긴 젊은 대생 화가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마르타방에 도착하자 대대적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명성은 이미 그곳까지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미얀마 남쪽 지방이 영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거기서 밀수입을 하던 내 친구는 그 같은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 축제를 도맡아 준비했습니다. 도시의 저명 인사들이 모조리 부두에 나와 우리 일행을 맞이했고 저마다 뜨거운 악수를 청했지요. 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이리저리 밀려가면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명예의 연단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팔소리와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6마리의 송아지가 끄는 마차에 실려 다가오는 아름답고 숭고한 거인 안탈라의 머리가 보였습니다. 나는 갑자기 온갖 소란 속에서 분노와 공포와 고통에 사로잡혀 침묵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깊이를 모를 심연의 슬픔, 그 밑바닥에서 감미로운 목소리가, 너무도 익숙한 그 목소리가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니?
사람들은 내가 그토록 어렵게 발견해냈던 거인들의 나라까지 기꺼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정글을 가로지르며 뚫어 놓은 길을 따라 우리는 곧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거인 친구들의 시체는 작사를 맞은 고래의 몸뚱어리처럼 거대하고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그 주위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이비학자, 도적들, 온갖 종류의 협잡꾼들이었습니다. 모두들 먼 훗날 어느 박물관엔가 소장될 이 유해들로부터 일속을 챙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격렬했던 내 분노와 고통에 누구 하나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영롱하게 빛나며 아롱거리는 그들의 화려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낚시에 걸려들면 이내 사라져 버리는 산호 바닷속에 반짝이는 물고기 빛깔처럼 그 모습도 머지않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그네들의 비밀과 배반당한 우리의 우정도 함께 가지고 떠났습니다. 거인들이 실제하고 있다는 달콤한 비밀을 폭로하고 싶었던 내 어리석음, 이기심이 이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나는 마음속 깊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써낸 책들은 포병 연대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거인들을 사륙한 것입니다. 별을 꿈꾸던 9명의 아름다운 거인과 명예욕에 눈이 멀어버린 못난 남자. 이것이 우리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제 아치볼드 레오폴드 루트모어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습니다. 서재를 가득 채웠던 책들은 모조리 기증해버렸고 집과 나머지 재산은 아멜리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기잡이 배의 선원이 되어 바람과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발에는 각질이 생겼고 동아줄에 거칠어진 손은 온통 못이 박이고 언제나 흔들거리는 걸음새에서는 배의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내리는 항구마다 그곳에서 새롭게 들은 이야기, 전설, 노래를 몸에 새겼습니다. 이따금 저녁 무렵의 선창가에서는 그의 이야기에 열중한 채 빙 둘러앉아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반짝이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수많은 여행담과 너른 바다와 대지의 아름다움에 대해 들려줍니다. 하지만 자신의 귀중품 상자 맨 밑바닥에 가만히 누워있는 그 이상한 물건, 거인의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